교수님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으셨는데 최근에 국가조찬기도회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조직도를 보면 사실상 그 윤석열 세력의 조직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그 뭐죠? 그 반클리프? 맞죠? 목걸이. 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지금도 그 회장이고 국가조찬기도회. 그리고 이제 개엄 12일 전에 열렸던 기도회 때 김장한 목사가 설교하고 그 이제 계엄 사령관 됐었던 박안수 참모총장이 전 참모총장이 그 대표기도 같은 거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좀 섬뜩하게 됐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국가조찬기도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거는 존재하지 말아야 될 기관이죠. 그 탄생 자체가 유신의 잔재고 유신 시절에 우익 기독교 인사들이 종교 유착의 매개로 만들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백보양보해서 그때는 냉전 체제였고 북한에서 내려왔던 신앙민들로 구성된 한국교회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그 상처들이 분명히 있었고 한국 사회를 반공사를 만드는데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건 저는 역사적 환경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민주주의가 그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 시 사람들에게는 반공주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남한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근데 거기까지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 문화 속에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 시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기독교 준국교적 특혜를 저는 오랫동안 누려왔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적으로는 정부가 한국 개신교, 보수 기독교를 자신들의 정치적 파트너로 잘 관리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게 사실인데 그렇지만 아까 그 탄생 자체가 냉전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군부 독재 체제의 엄연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취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한국은 훨씬 더 개방됐고 종교다운 사회가 됐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유신의 잔재처럼 생겨져 있는 그 정부와 특별한 그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했던 이런 것, 그게 마치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했던 방식으로서의 교찬기도회는 역사적 시효가 다 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게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일종의 한국 개신교의 라이온스 클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소수의 상층부에 있는 그 기독교 귀족들 간의 일종의 우리 예조로 따지면은 뭐라 할까 비밀 결사 단체 같은.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로얄 클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뭐 선물도 주고 거기가 단지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목회자들로서는 대통령하고 눈도장을 찍고 인간관계 형성하는 관계고 또 동시에는 자기의 같은 사이즈급 혹은 랭킹에 들어가 있는 목사들이 자신들의 그 이너서클을 형성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그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너서클과 자신들의 그 사회적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모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이제 결국 한국 목회자들을 정치적 권력이나 특권에 입맛들여서 그 자신들이 원래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자신이 맡은 특권 계급이고 저희가 무슨 뭐 청와대 출입하는 그 채플린 같은 그런 의식을 갖게 만들어서 한국 개신교 목사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요인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그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되게 중요한 자리에 오히려 자신들의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대통령들에게 계속 바람을 맞춰주는 저는 아주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어쩌면 기쁨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견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부채질을 하면서 오히려 만약에 그 선택이나 그 정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걸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건전한 자신들의 신앙을 갖고 그 국가와 교회 사이에서 관계나 어떤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멀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신의 잔재로서의 그 성격도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이다. 백해 무익한 조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그 지난 9월 9일에 이제 기은실과 개혁연대가 함께 국가조찬기도회 폐지와 사단법인 해체를 전 사단법인인지도 최근에 알았어요. 맞아, 저도 그랬어요. 참 황당한데
사단법인 해체를 촉구하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아주 발빠른 대응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 언론에서도 되게 많이 받아서 기사를 냈던 것으로 제가 보고 저도 봤는데 이번 기자회견은 좀 어떻게 하게 되셨고 좀 반응은 좀 어떨까요? 저희가 그 8월 말에 집행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때 한참 뭐 서희건설 이병관 장로랑 이배영 국가교육위원장 그 매관매직 관련해서 기사 한참 쏟아져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 인식하면서 국가조찬기도회 뭐 폐지 운동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뭐 장기적으로 폐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주말에 이제 기사들이 워낙 많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화요일 날 바로 성명서를 하나 냈거든요. 폐지해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냈고 그 성명서 낼 때 저희 연대 설명을 같이 했었어요. 저희가 사실 이게 좀 장기적인 운동일 거라 생각을 하고 뭐 크게 많이 막 단시간에 퍼뜨리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분들이 연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다들 같은 마음이셨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새 이제 기훈실에서 우리 기자회견도 같이 한번 하자라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기자회견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전 처음에 이제 교교육 성명서를 받고 이제 기훈실 이제 제안이 함께 들어왔을 때 논의를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국가조찬기도에 대한 분노가 되게 깊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배정만 교수님 수업을 신학교 다닐 때 기독연구원에 다닐 때 첫 수업에 쓴 논문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중곤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물론 이제 학점은 좀 못 받았지만 또 졸업할 때 A를 한번 받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광주가 고향인데 제가 기자회견 연대문을 썼지만 광주에서 교회를 30년까지 다니면서 여기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CCC 출신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광주에. 근데 알고 보니까 김중곤 목사가 CCC를 만들었고 그 만든 곳이 조선대학교. 제가 다니는 학교였는데 김중곤 목사가 광주에 연고가 있고 전남 출신인데 또 5.18에 전두환을 축복했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조찬기도회가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깊은 상황에서 교육개혁의 제안을 딱 듣고 저희 대표님들 논의하다가 제가 발언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었는데 너무 유의미한 운동이지만 지금 시기성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했지만 이전에 너무 했어야 될 운동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조찬기도의 태생에 대해서 이미 일반 언론들에서는 MBC나 다 다큐로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다시 좀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쭉 당겨가지고 정말 말씀하신 백해무익한 이런 기도회는 없애는 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좀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 이 대표적인 그 분들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반클리프와 금거북이. 아, 이거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정말? 좀 준비하셨나요? 아, 저는 저희 생수 지금 정확하게 명단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 임원단 명단이 홈페이지에서 사라졌어요. 없어요. 지금 지웠고 근데 이제 다른 그 기사에 났던 어떤 분이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그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들 명단이 한 8명, 9명 명단이 있는데 그게 다 범죄 사실을 같이 적시를 해놓더라고. 그 기자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누가 이제 댓글 달기를 무슨 범죄 조직이냐, 국가 범죄 조직이냐 할 정도로 뭐 뇌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이 임원이어서 속상하더라고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둠의 비밀과 세대가 딱이에요, 진짜 이 정도면. 진짜로. 근데 이게 무시를 할 수가 없나 봐요. 이게 대형교회 표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좀 실망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갔었고 물론 다른 메시지 인연을 말하고 했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도 이제 후보자 시절에 갔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민주정권에서도 무시를 할 수 없는 표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뭐 그렇죠. 정치가들에게는 일단 뭐 들어가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들어가는 그 입장권을 갖고 있는 가장 강한 그룹 중에 하나가 한국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와 좌를 물론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표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트럼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발견한 건데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통령들 중에 특히 이제 야당권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정가하고 커넥션을 맺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처럼 일대 뻥뻥 터졌을 때 내가 저 트럼프랑 대화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트럼프랑 가까운 사람들하고 커넥션을 맺어야 되는데 이 진보적 운동을 해왔던 바닥에만 30년 지냈던 사람들한테 그런 커넥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국의 정가와 개인적인 친분이 가장 많이 포집되어 있는 데가 한국 개신교회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때도 그 트럼프하고 북한 문제 터졌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도 그 이용훈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한국에 다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가장 최근에 또 그 큰 문제가 됐었던 게 정상회담 할 때 네. 아마도 그 김장한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미국과의 그 커넥션이 굉장히 탄탄한 그 보수 개신교 그룹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그 SNS를 트럼프가 남기기까지 엄청난 로비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좀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기윤실에서 하는 발표에 제가 이제 트럼피즘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꽤 이제 여러 날 이제 그 조사를 좀 했거든요. 근데 저도 충분히 미로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팩트를 뒤져본 건 처음이었는데, 예를 들면 김장한 목사님하고 빌리그람은 50년 지기예요. 그 아들이 지금 프랭클인데, 프랭클하고는 그 다 어릴 때부터 다 같이 보고 자란 거예요. 이게 그냥 외국인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친구예요. 아주 가까운. 김장한 목사 빌리그램 그 통역도 하고. 그렇죠. 그때부터 해오고 또 동문이고, 밥 존스 동문이기도 하고 해서 50년 이상의 그 아주 막역한 친구고, 둘 다 침례교이고, 김장한 목사님 세계 침례교 총장도 지냈고, 그러니까는 보통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집에 가서 밥 먹고, 제가 알기로 이번에 빌리그람 박물관에 그 빌리 킴 이름으로 그 섹션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의 가장 영향력 미치는 목사가 폴라 화이트라는 자매예요. 오순절 계열의 목사인데. 그 사람이 지금 10년 이상 여의도 승보원교회가 매년 준비하는 세계 교회 성장 국제 컨퍼런스의 메인 강사로 10년째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하고 이영호 목사님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폴라 화이트가 바로 20년 넘게 그 트럼프 집에서 개인적 성경 공부를 인도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트럼프의 장남이죠. 그 트럼프 2세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영진 회장하고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 사람을 한국에 불러가지고 정영진 회장의 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의 그 기업인 20명하고 1:1 면담을 정영진 회장이 다 주관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트럼프 아들이 여의도 승보원교회 가지고 간증 집회도 했거든요. 이게 다 그냥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 터졌을 때 당연히 전화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문제를 국내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너는 아버지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이게 그냥 제가 지훈 형제한테 전화 거는 거랑 똑같은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의 정치 권력의 핵심과 한국의 기독교의 그 탑 리더들이 거의 한 라인을 갖고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가 막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버튼 눌렀더니 거기서 바로 대통령이 딱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로비라고 할 정도도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연번 꾹 누르면 전화할 수 있듯이 그 정도의 거의 그런 거 아닌가. 그거 아세요? 더 무서워. 트럼프 취임하고 그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갔는데 대부분 다 못 들어갔잖아요. 600명만 그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 2명이 들어가요. 한 명이 주미 대사, 그다음에 정영진 회장. 그게 트럼프 아들하고 정말 브로맨스고. 그날 저녁에 그 축하 파티를 하는데 그 무도회를 해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갔냐면 아까 그런 사람들 빼놓고 정영진 회장하고 이영훈 목사. 그런 정도의 인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냥 동네 목사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어렵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 이마트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우리 회장님은 그냥 좀 이제 경영에 좀 더 열심히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좀 해보면서요.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